오리온 그랜드 호텔의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황금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마치 연회장 구석에 못 박힌 듯 서 있는 한유라의 초라한 모습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 주변에서는 대한민국의 상류층 인사들이 청아한 웃음소리를 터뜨렸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으며 값비싼 향수 냄새가 위선의 향기와 뒤섞여 역겹게 풍겼다. 유라는 심플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목에는 어떤 보석도 없었고 손에는 명품백도 들려있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길 잃은 비서처럼 보였다. MJ 코퍼레이션의 젊은 CEO로 급부상 중인 박민준의 아내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할 모습이었다. 연회장 중앙, 민준은 스포트라이트 아래 서 있었다. 그는 멋진 아르마니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유라는 그 옷이 매달 자신이 몰래 채워주는 개인 신용카드로 구매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민준은 호탕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손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허리를 당당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 여자, 최세리, 오늘 밤의 주인공이자 YS그룹 최 회장의 외동딸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회사에 수천억 원의 투자를 약속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세리는 가슴골이 깊게 파이고 등이 훤히 드러나는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매끈한 흰 피부를 과시했다. 그녀는 교태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이따금 민준의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였고 그럴 때마다 민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유라는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결혼 생활 3년. 3년 동안 유라는 자신의 진짜 신분, 즉 이 도시 경제의 절반을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투자사, V글로벌 투자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사실을 숨겨왔다. 오직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받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의 배경이 아닌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공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오늘 세리의 29번째 생일 파티에서 민준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지는 듯했다. 한유라.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다. 유라가 고개를 돌렸다. 민준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세리가 그의 팔에 들러붙어 있었다. 왜 구석에 하녀처럼 서 있어? 민준은 다른 손님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나지막이 속삭였지만 그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당신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다른 사람들이랑 좀 어울리든지 아니면 최소한 웃기라도 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걸요. 여보. 그리고 당신은 유라가 세리를 곁눈질했다. 세리가 킥킥거렸다. 그 웃음소리가 유라의 귓가에는 금이 간 종소리처럼 들렸다. 아, 민준 씨.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부인 불쌍하잖아요. 아마 드레스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그럴 거예요. 혹시 동대문에서 사셨나? 세리는 유라의 원피스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미안해요. 세리 씨. 제 아내가 패션 감각이 좀 촌스러워서요. 시골 출신이라 격조 있는 당신과는 다르죠. 민주는 소위 전략적 파트너라 부르는 내연녀를 칭찬하기 위해 서슴없이 아내를 깎아내렸다. 유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시골 출신이라니. 민주는 그들이 사는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그가 모는 스포츠카, 심지어 MJ 코퍼레이션의 초기 자본금까지 모두 유라가 할머니의 유산이라고 둘러댄 개인 자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잊은 모양이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유라는 더 이상의 논쟁을 피하며 차갑게 말했다. 잠깐만요. 세리가 유라의 팔을 붙잡았다. 날카롭게 다듬어진 그녀의 손톱이 유라의 살을 파고들었다. 저기 테이블에 있는 레드 와인 한 잔만 가져다 줄래요? 유라는 남편이 자신을 변호해 주길 바라며 민준을 쳐다봤다. 하지만 민준은 외면했다. 그냥 해줘 유라. 세리 씨는 오늘 귀빈이잖아. 뻣뻣하게 굴지 말고. 턱을 굳힌 채 유라는 뷔페 테이블로 걸어갔다. 최고급 레드 와인 한 잔을 들었다. 속으로 인내심의 한계를 세고 있었다. 평범하고 내조 잘하는 아내가 되어보라는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약속만 아니었다면
당장 이 호텔을 사들여 저들을 전부 쫓아냈을 것이다. 유라가 와인잔을 들고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가 세리에게 잔을 건네는 순간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얼굴에 교활한 미소가 떠올랐다. 거리는 한 걸음 정도였다. 유라는 조심스럽게 잔을 내밀었다. 갑자기 세리가 예상치 못한 빠른 동작을 취했다. 그녀는 마치 발이 꼬인 것처럼 앞으로 비틀거리더니 고의로 자신의 어깨를 유라의 손에 부딪혔다. 쨍그랑 크리스탈 와인잔이 대리석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다. 진홍색 액체가 세리의 붉은 드레스 위로 쏟아져 축축하고 더러운 얼룩을 만들었다. 색깔 때문에 눈에 잘 띄지는 않았지만 옆에 서 있던 중요한 투자자의 흰 셔츠에도 와인이 튀었다. 낙세리는 마치 연극 배우처럼 과장되게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순식간에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멈췄다. 모든 시선이 그들 세 사람에게 쏠렸다. 어머, 세상에. 눈이 따가워. 너무 아파. 세리는 한 방울도 튀지 않은 얼굴을 감싸며 연기했다. 왜 나한테 와인을 부은 거예요? 그녀는 유라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유라는 손을 허공에 든 채 그대로 굳어 있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부딪혔잖아요. 거짓말. 세리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며 말을 잘랐다. 아까 당신 눈빛 봤어. 날 증오의 찬눈으로 쳐다봤잖아. 민준 씨가 내 드레스 예쁘다고 칭찬해서 질투난 거지. 이 미친 여자야. 이 드레스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파리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거야. 내 자존심보다 비쌀걸. 잠시 놀랐던 민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세리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창피함 때문이었다. 그는 거물 투자자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았다. 자신의 평판이 걸린 문제였다. 짝, 아무런 예고 없이 민준의 손이 유라의 왼쪽 뺨을 강하게 후려쳤다. 유라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얼얼한 통증이 빠르게 퍼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보다 훨씬 더 깊었다. 남편이 수백 명 앞에서 내 연녀를 위해 자신의 뺨을 때렸다. 사과해. 민준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무릎 꿇고 세리 씨 드레스 닦아. 유라는 뜨거워지기 시작한 뺨을 감싸 쥐었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젖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고 어두웠다. 당신이 날 때렸어. 박민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도 않고 물을 게 뭐가 있어. 내가 날 망신시켰잖아. 민준이 으르렁거렸다. 세리 씨는 최 회장님 따님이야. 수천억 계약이 그분 손에 달려있다고. 저분이 화나면 내 인생은 끝이야. 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내 주제에 사고만 치고 다녀. 세리는 민준의 품에 안겨 흐느끼며 그의 어깨 너머로 유라를 보며 희미한 조소를 지었다. 민준 씨, 무서워요. 저 여자 너무 공격적이에요. 우리 아빠가 자기 딸이 이런 대접받는 걸 아시면 가만히 안 계실 텐데. 아빠와 회사라는 단어는 민준에게 기폭제가 되었다. 투자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경호팀. 민준이 소리쳤다.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 두 명이 즉시 다가왔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유라가 민준을 지키기 위해 고용한 경호팀이었지만 지금은 민준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었다. 이 여자 잡아. 민준이 명령했다. 세리 씨가 용서할 때까지 절대 못 가게 해. 유라는 경호원들이 자신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을 때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꼿꼿이 서서 턱을 치켜들었다. 그녀는 가늠하고 있었다. 민준이 스스로 판 무덤 속으로 얼마나 더 깊이 들어갈 것인지를. VIP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세리의 아버지 최 회장이 묵직한 발걸음으로 다가왔다. 노인은 혐오스러운 눈으로 유라를 쳐다본 뒤 여전히 우는 척하는 딸을 보았다. 박 사장. 최 회장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오늘 밤 내 딸을 자네에게 맡겼는데 자네 아내가 이런 식으로 환대를 하나?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은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비굴하기 짝이 없었다. 제 아내를 벌하겠습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겠습니다. 후회만으로는 부족하지. 세리가 말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민준의 품에서 벗어나 가짜 눈물을 닦으며 아기의 찬 눈으로 유라를 노려봤다. 오늘은 내 29번째 생일이야. 완벽한 날이 되어야 했다고. 세리는 유라의 주위를 맴돌았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모든 실수의 대가가 따르는 법이지. 넌 내 파티를 망쳤고, 내 드레스를 망쳤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 원하는 게 뭐든 말만 해요, 세리 씨. 내가 다 들어줄게요. 민준이 재빨리 말했다. 세리가 달콤하게 미소 지었다. 독을 품은 미소였다. 간단해. 저 여자도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 오늘 내 나이가 29이니까 여기서 지금 당장 저 여자의 뺨을 29번 때려줘. 정적이 흘렀다. 이런 고급 연회장에는 너무나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요구였다. 몇몇 손님들이 작게 비명을 질렀지만 누구도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최 회장의 권력은 거역하기에는 너무나 막강했다. 유라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남편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의 내면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는지 증명할 마지막 기회. 여보. 유라가 나지막이 불렀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만약 당신이 이 일을 허락한다면 우리 사이엔 돌아올 다리가 없어. 명심해. 민주는 유라를 보았다가 팔짱을 낀 채 결정을 기다리는 최 회장을 보았다가 마지막으로 토라진 표정의 세리를 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주가 그래프와 돈다발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떠올랐다. 시작은 내가 했어. 한유라.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차가웠다. 내가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동의한다는 거군요. 유라가 물었다. 실행해. 민준이 경호팀장에게 명령했다. 저 여자를 29번 때려. 세리 씨가 만족할 때까지. 유라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너무나 섬뜩해서 경호팀장은 순간 소름이 돋았다. 좋아, 박민준. 넌 방금 내 사망 진단서에 서명한 거야. 유라는 속으로 생각했다. 경호팀장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유라를 사무실 경호 직원들에게 종종 커피를 사다 주던 예의 바른 여성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CEO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경호원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속삭였다. 임무를 수행하세요. 유라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숫자는 크게 세어주시고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요. 세리는 민준이 빼준 의자에 앉았다. 마치 오페라 공연을 관람하는 듯한 자세였다. 그녀는 새로운 와인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다. 자, 뭘 기다려요? 내가 셀게요. 하나. 세리가 소리쳤다. 짝. 첫 번째 따귀가 유라의 오른쪽 뺨에 강하게 내리꽂혔다. 유라의 고개가 왼쪽으로 돌아갔다. 거대한 벌에 쏘인 듯 뜨거웠다. 하지만 유라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고개를 바로 하고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민준은 시선을 피하며 재킷 단추를 만지작거리는 척했다. 둘, 짝. 이번엔 더 강했다. 유라의 입가가 터졌다. 짭짤한 피맛이 입안에 퍼지기 시작했다. 셋, 짝. 넷, 짝. 따귀 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도덕적 타락을 반주하는 끔찍한 리듬이 되었다. 민준의 비즈니스 파트너 중 누구 하나 그녀를 변호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최 회장이 두렵거나 혹은 이 잔인한 드라마를 그저 오락거리로 즐기고 있을 뿐이었다. 10번째 따귀가 떨어졌을 때 유라의 뺨은 붉게 부어올랐다. 단정했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얼굴 일부를 가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 그 눈은 조금도 깜빡이지 않고 활짝 뜨여 있었다. 자신을 비웃는 모든 얼굴과 남편의 무심한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15. 세리가 명랑한 목소리로 외쳤다. 너무 약하잖아.
아저씨, 밥 안 먹었어요. 민준 씨, 저 사람 제대로 못 때리면 해고해요. 더 세게 쳐. 민준이 소리쳤다. 이걸 빨리 끝내고 싶어. 창피하게 만들지 말고. 경호원은 이를 악물고 어쩔 수 없이 더 힘을 실었다. 16번째 따기는 너무 강해서 유라가 휘청거리다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일어서. 세리가 소리쳤다. 약한 척 연기하지 마. 일어서지 않으면 10대 추가하라고 할 거야. 유라는 빛나는 하얀 대리석 바닥에 피를 뱉었다. 주변의 호화로움과 대조되는 선홍색 피였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는 떨렸지만 등은 강철 기둥처럼 꿋꿋했다. 그녀는 민준의 눈동자를 정확히 응시했다. 이번에는 민준도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아내의 얼굴에 자신이 만들어낸 파괴의 흔적을 억지로 봐야만 했다. 그리고 순간 민준은 공포를 느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다. 유라의 시선에 더 이상 고통이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시선은 텅 비어 있었고 치명적일 만큼 공허했다. 28. 유라의 얼굴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양뺨은 보라색 멍으로 가득 찼다. 귀에서는 사이렌이 울리는 것처럼 윙윙거렸지만 의식은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다. 29. 세리가 승리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짝. 마지막 따기가 고통스러운 마침표를 찍었다. 유라는 한 걸음 물러섰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버텨냈다. 다시 정적이 공간을 감쌌다. 경호원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때리는 그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세리는 천천히 박수를 쳤고 그녀의 친구 몇몇이 뒤를 이었다. 그러자 연회장 전체에서 주저하는 박수 소리가 서서히 퍼져나갔다. 마치 대단한 예술 공연을 관람한 것처럼. 좋았어. 세리가 일어서서 유라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유라의 부은 턱을 움켜쥐고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다. 이게 너한테 주는 교훈이야. 주제를 알아야지. 넌 그냥 박민준 인생에 빌붙은 기생충일 뿐이야. 이제 여기서 꺼져. 경치 버리니까. 민준이 다가와 지갑을 꺼내더니 붉은색 지폐 몇 장을 유라를 향해 던졌다. 지폐는 바닥에 흩뿌려졌다. 이건 택시비하고 약값이야. 집에 가. 오늘 밤 나 기다리지 마. 유라는 그 돈을 줍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연회장 끝에 걸린 커다란 벽시계를 바라보았다. 저녁 8시 정각. 유라는 손등으로 입가에 피를 닦았다. 그리고 침착하게 머리를 정돈했다. 그 동작이 너무나 우아하고 절제되어 있어서 세리의 미소가 살짝 옅어졌다. 다 끝났어요. 유라가 물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발음은 정적을 가를 만큼 명확하고 날카로웠다. 그래. 끝났으니까 어서 가. 민준이 쫓아내듯 말했다. 유라는 찢어진 원피스 주머니에 손을 넣어 낡은 휴대폰 하나를 꺼냈다. 부자들이 흔히 쓰는 최신 스마트폰이 아니라 검고 투박한 군용 위성 전화기였다. 저게 뭐야? 석기시대 폰이네. 세리가 비웃었다. 유라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나의 버튼을 빠르게 눌렀다. 비상 버튼이었다. 네, 여보세요. 유라가 전화를 받았다. 사모님, 비상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프로페셔널했다. V글로벌 투자의 운영이사이자 돌아가신 유라 아버지의 오른팔이었던 윤이사의 목소리였다. 윤이사님. 유라는 민준과 세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아마겟돈 프로토콜을 발동시켜요. 타겟은 박민준, MJ 코퍼레이션, YS 그룹일가, 그리고 오늘 밤 오리온 그랜드 호텔에 있는 모든 관련자들입니다.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유라는 남편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30분 드리죠. 저들을 전부 초토화시켜주세요. 자산 동결, 계약 파기, 모든 주식 회수. 그리고 윤 이사님, 네, 사모님, 옥상에 헬리콥터 준비시키고 우리 최고의 변호사들을 데려오세요. 이 쓰레기들이 알거지가 된 후에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니까요. 유라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멍든 얼굴로 민준을 향해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들에게 남은 부를 즐길 시간은 30분이에요. 유라가 속삭였다. 제 조언은 지금 당장 제일 비싼 샴페인을 주문하라는 거예요. 30분 뒤에는 생수 한 병 살 돈도 없을 테니까. 미쳤군. 민주는 아내가 구타의 충격으로 헛소리를 한다고 스스로를 애써 납득시키며 불안하게 웃었다. 너 정말 완전히 미쳤구나. 두고 보면 알겠죠, 제 남편. 유라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녀는 뒤돌아서 출입구를 향해 확고한 걸음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민주는 아무 이유 없이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유리창 밖으로 검은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랜드 볼룸의 문이 천천히 닫히며 방금 전 고문의 장이 되었던 화려한 파티로부터 유라를 분리했다. 안에서는 오케스트라가 다시 연주를 시작했다. 주저하는 듯한 연주였지만 민주는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다. 그는 유라가 남긴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일부러 큰 소리로 박수를 쳤다. 여러분,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주는 억지로 명랑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여전히 언짢은 표정의 셀이 허리를 감쌌다. 제 아내가 요즘 감정 기복이 좀 심해서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 스트레스가 많은 모양입니다. 자, 다 잊고 오늘 밤을 즐깁시다. 모든 분들께 샴페인을 돌리겠습니다. 제 앞으로 계산서를 보내주세요. 억지스러운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비즈니스 인맥을 위해서라면 도덕쯤은 눈 감아주는데 익숙한 상류층. 손님들은 서서히 원래의 활동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춤을 추고 웃고 비싼 카나페를 먹었다. 마치 방금 한 여자가 피를 흘리며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세리는 와인을 거칠게 들이켰다. 미친 시골뜨기 같으니라고 우리를 협박해. 아마겟돈 프로토콜.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네. 민주는 경멸적으로 웃었다. 비록 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신경 쓰지 마요, 세리 씨. 한유라는 고 하나 다름없어. 할머니 유산 조금 있는 거. 그것도 내가 초기 자본금으로 다 써버렸고 걔가 전화할 데가 어디 있겠어. 기껏해야 심리상담센터겠지. 볼룸 밖 유라는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텅 빈 호텔 로비의 벨벳 소파에 앉아 있었다. 마침 지나가던 젊은 직원이 유라의 얼굴 상태를 보고 경악했다. 손님, 세상에, 얼굴이 의사를 불러드릴까요? 직원이 당황해서 물었다. 유라는 오른손을 들어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턱에 남은 빗자국을 침착하게 닦아냈다. 그녀의 시선은 접수 데스크 위 커다란 벽시계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녁 8시 5분. 괜찮아요. 고마워요. 유라가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조언 하나 하자면 혹시 YS투자은행에 예금이 있다면 지금 당장 모바일 뱅킹으로 옮기세요. 5분 뒤면 서버가 다운될 테니까요. 직원은 무슨 뜻인지 몰라 미간을 찌푸렸다. 유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용암도 얼려버릴 듯한 시선으로 볼륨 문을 응시했다. 제 귓주머니 속 위성 전화가 한 번 진동했다. 윤 이사에게서 짧은 문자가 도착했다. 1단계 주식시장 집행 시작. 유라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마지막 5분 동안 실컷 웃어도. 박민준, 최세리. 이 시간이 지나면 당신들은 웃는 법을 잊게 될 테니까. 저녁 8시 10분. 파티장 안. 분위기가 풀리고 있었다. 최 회장은 YS 그룹이 자금을 대고 MJ 코퍼레이션이 시공할 해안 메리 프로젝트에 대해 민준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박 사장, 아까 자네의 결단력이 마음에 들었어. 최 회장이 시가를 피우며 칭찬했다. 남자는 자기 여자를 휘어잡을 줄 알아야지.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내일 아침 자네 회사 주가는 3배로 뛸 걸세.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확실히. 민준의 말이 요란한 전화벨 소리에 끊겼다. 한 대가 아니었다. 수십 대였다. 동시에 연회장 안의 이사들, 투자 매니저들, 사업가들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알림음, 벨소리, 진동소리가 유리 테이블 위에서 기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민주는 자신의 휴대폰 화면에 뜬 김 부장이라는 이름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무시했다. 최 회장과 이야기 중이었으니까. 그러나 다음 순간 볼륨 연문이 거칠게 열렸다. MJ 코퍼레이션의 김 부장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고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예의도 없이 손님들 사이를 헤치고 달려왔다. 사장님, 사장님. 김 부장이 미친 듯이 소리쳤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겐가? 김 부장. 민주는 최 회장 앞에서 부하 직원이 미친 사람처럼 구는 것을 보고 창피해서 소리쳤다. 내가 지금 최 회장님과 이야기하는 거 안 보여? 지금 당장 이걸 보셔야 합니다. 김 부장이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민주는 거칠게 태블릿을 빼앗았다. 도대체 뭔데 그래? 주가 조금 떨어졌다고 호들갑 떨기는.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주식의 화면에서 MJ 코퍼레이션, MJCO의 그래프는 그냥 하락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끔찍한 붉은 수직선을 그리며 자유낙하하고 있었다. 우리 주식이 7분 만에 40% 폭락했습니다. 사장님, 김 부장의 목소리가 거의 울먹이며 떨렸다. 대량 매도 사태입니다. 누군가 수백만 주의 우리 주식을 시장의 기준가 이하로 던져버렸습니다. 시장 알고리즘이 패닉에 빠졌고 개인 투자자들도 따라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하한가를 연달아 맞고 있습니다. 누구야? 대체 누가 그렇게 많은 주식을 한꺼번에 팔 수 있는 거야? 민준이 소리쳤다. 그게 문제입니다, 사장님. 매수자와 매도자 정보는 차단되었지만 디지털 흔적은 하나의 거대한 지주회사 V 글로벌 투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V 글로벌 투자. 그곳은 비즈니스 세계의 고래였다. 작은 나라의 경제 운명까지 결정할 수 있다고 알려진 미스터리한 투자회사. 그런 곳에서 왜 MJ 코퍼레이션 같은 작은 회사를 공격한단 말인가? 민준이 생각에 잠길 틈도 없이 옆에 있던 최 회장이 갑자기 와인잔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노인은 눈을 부릅뜬 채 자신의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말도 안 돼. 그가 중얼거렸다. 우리 주력 공장. 안산에 있는 우리 주력 공장이. 아빠. 무슨 일이야? 세리가 분위기의 긴장을 느끼기 시작하며 물었다. 최 회장은 살기 어린 눈으로 민준을 노려봤다. 내 비서가 방금 전화했어.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방금 우리 YS 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하네. 5분 전에 익명으로 제보된 탈세와 자금 세탁 증거가 있다면서. 회사 모든 계좌가 동결됐어. 패닉이 바이러스처럼 퍼지기 시작했다. 다른 손님들도 휴대폰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바 구역에서 우연히 켜져 있던 국영방송의 속보 뉴스는 두 가지 큰 소식을 나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YS 그룹 금융 스캔들 폭로와 MJ 코퍼레이션 주가 증시에서 폭락. 저녁 8시 18분. 그랜드 볼륨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음악은 완전히 멈췄다. 방금 전까지 민준과 세리에게 아첨하던 손님들은 이제 그들을 피하기 시작했다. 마치 두 사람이 전염병 환자인 것처럼. 그들은 YS 그룹과 관련된 자신의 자산을 구하기 위해 주식 브로커에게 전화하느라 바빴다. 민주는 정부에 있는 인맥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누구 하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진정하세요, 회장님. 이건 분명 시스템 오류거나 사이버 공격일 겁니다. 민주는 숨이 가빠지기 시작한 예비 장인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제가 물류업체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실물 경제는 아직 괜찮습니다. 우리 프로젝트는 안전합니다. 민주는 MJ 코퍼레이션의 운영을 뒷받침하는 최대 물류 회사의 하사장 번호를 눌렀다. 네, 하사장님. 다행히 받으셨네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 좋은 소문이 다시는 저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박 사장님.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트럭들은 모두 철수 중입니다. MJ 코퍼레이션과의 모든 운송 계약은 이 시간부로 일방적으로 파기합니다. 위약금은 저희가 물겠습니다. 귀사와 더 이상 어떤 업무 관계도 맺고 싶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왜 이러십니까? 우리 5년이나 같이 일했잖습니까? 5분 전 V그룹이 우리 물류회사의 지분 51%를 인수했습니다. 새로운 주인의 첫 번째 명령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박민준과 관계를 끊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내 회사를 파괴하겠다. 죄송합니다. 박 사장님. 저도 먹여 살릴 가족이 있습니다. 딸깍. 전화가 끊겼다. 민주는 얼어붙었다. 또 V그룹이었다. 민준 씨. 세리의 비명이 그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이 파티 케이터링 업체들 방금 다 가버렸어요. 음식하고 음료수를 전부 싸들고 갔다고요. 민준이 고개를 돌렸다. 정말이었다. 호텔 직원들과 케이터링 스태프들이 번개 같은 속도로 뷔페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다. 비싼 와인병들이 다시 상자에 담기고 손님들 테이블에서 접시들이 치워지고 있었다. 어이,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준이 케이터링 매니저에게 달려가 소리쳤다. 이 행사는 내가 전부 지불했다고. 음식을 가져갈 순 없어. 케이터링 매니저는 조금의 존경심도 없이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민준을 쳐다봤다. 고객님의 결제 대금이 방금 은행 시스템에 의해 불법 자금 의심 사유로 회수되었습니다. 절차에 따라 결제가 취소되면 서비스도 중단됩니다. 뭐, 불법 자금? 이건 회사 수익에서 나온 돈이야. 고객님 회사의 계좌는 한국은행에 의해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저희는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연회장 구석에서 최 회장은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의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리며 나쁜 소식들을 쏟아냈다. 해외 파트너들의 계약 취소, 세관의 창고 압류, 자회사 주식 상장 폐지, 18분 만에 최 회장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비즈니스 제국과 민준의 야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의해 나사 하나하나 해체되고 있었다. 민준은 멍한 시선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비난할 대상을 찾았고 갑자기 20분 전 유라의 협박이 망치처럼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아마겟돈 프로토콜을 발동시켜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준이 속삭였다. 한유라일 리가 없어. 걘 그냥 순종적인 바보 아내일 뿐이야. 저녁 8시 25분. 패닉은 굴욕으로 변했다. 힘든 삶이나 거절에 익숙하지 않은 세리는 너덜너덜해진 자존심의 마지막 조각이라도 지키려 애썼다. 그녀는 중요한 손님들이 방을 떠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잠깐만요. 아직 가지 마세요. 세리가 소리쳤다. 이건 그냥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파티는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 아빠가 내일이면 다 해결하실 거예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손님들은 이 폭발하는 스캔들에 엮일까 두려워 서둘러 빠져나가려 아우성이었다. 세리는 유일하게 남은 음료인 생수병이 담긴 쟁반을 든 웨이터를 보았다. 공포심에 목이 탔다. 그녀는 병 하나를 낚아챘다. 죄송합니다, 손님. 그건 현금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객실 결제 시스템은 잠겼습니다. 웨이터가 차갑게 말했다. 나한테 생수값을 내라고. 세리가 소리쳤다. 내가 최세리야. 이 호텔을 살 수도 있다고. 세리는 에르메스 핸드백에서 명성 높은 플래티넘 신용카드를 꺼냈다. 이걸로 긁어. 잔돈은 내 새 뇌 사는데 보태. 웨이터는 휴대용 단말기를 꺼내
세리의 카드를 넣었다. 삑. 붉은 화면. 발급사에 의해 차단된 카드입니다. 세리의 얼굴이 붉어졌다. 다시 해봐. 내 기계가 고장났잖아. 삑. 거절. 내 걸로 해봐요. 민준이 다가와 수십억 원의 한도를 가진 그의 성공의 상징이었던 블랙 카드를 내밀었다. 웨이터는 한숨을 쉬고 민준의 카드를 넣었다. 삑. 붉은 화면. 분실 신고된 카드입니다. 분실 신고라니. 난 신고한 적 없어. 민준이 좌절감에 소리치며 단말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쳐 금이 가게 했다. 호텔 기물을 파손하셨습니다. 웨이터가 침착하게 말하고는 귀에 꽂힌 무전기에 말했다. 보안팀, 볼룸으로 와주십시오. 돈도 못 내면서 행패 부리는 손님이 있습니다. 무례하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박민준이야. 이 행사의 주최자라고. 박민준 씨. 묵직한 목소리가 입구 쪽에서 끼어들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오리온 호텔의 총지배인 스미스라는 이름의 키 큰 백인 남성이 4명의 호텔 보안 요원과 함께 들어서고 있었다. 평소 스미스는 대통령이나 국빈을 맞이할 때만 모습을 드러냈다. 민주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스미스 씨, 다행입니다. 이 웨이터를 해고해 주십시오. 저를 망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당신네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해 주세요. 스미스는 미소 없이 민준을 쳐다봤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저희 시스템은 정상입니다. 박민준 씨, 저는 이 볼룸의 대관이 건물주에 의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무슨 소리요? 난 자정까지 빌렸는데 임차인이 부동산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범죄나 스캔들에 연루될 경우 즉시 퇴거 조치할 수 있다는 계약서의 긴급 조항을 건물주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스미스가 설명했다. 게다가 오늘 아침 보증금으로 사용하신 신용카드가 방금 은행에서 거절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귀환은 아직 대관료를 지불하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이 건물 주인이 누구요? 이리 오라고 하시오. 내가 현금으로 2배를 주겠소. 민주는 지갑에 현금 한 푼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세를 부렸다. 스미스는 손목시계를 흘끗 보았다. 저녁 8시 29분. 운이 좋으시군요, 박민준 씨. 스미스가 미묘한 비꼼을 담아 말했다. 건물주께서 방금 로비에 도착하셨습니다. 자신의 자산을 점검하고 해충들이 깨끗이 청소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군요. 밖에서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윙윙거리며 다가와 볼룸의 유리창을 흔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복수를 위해 다가오는 전쟁 기계의 소리처럼 들렸다. 저녁 8시 30분 정확한 시간이었다. 높이 4m에 달하는 볼룸의 정문이 자동으로 활짝 열렸다. 뼈를 애는 듯한 차가운 밤 공기가 불어들어왔다. 완전한 정적. 전화기에 대고 울던 최 회장마저 입을 다물었다. 발소리가 들렸다. 한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 사람이었다. 먼저 옷깃의 V자 모양의 금색 핀을 단 말끔한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6명이 들어섰다. 그들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와 좌우로 도열하며 길을 열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로펌의 엘리트 변호사 팀이었다. 그 뒤를 이어 강한 위엄을 풍기는 중년 남성 윤이사가 걸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젓갈색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앙으로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찢어지고 더러워진 값싼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권력을 발산하는 날카로운 재단의 아이보리색 블레이저, 정장, 실크 소재의 바지, 그리고 대리석 바닥에 또각, 또각, 또각 단호한 소리를 내는 크리스찬 루브탱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멍들어 있었고 입가는 찢어져 있었지만 머리는 단정하게 풀어 뺨에 상처 일부를 가렸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의 흔적이 없었다. 오직 먹이 사슬 최상위 포식자의 눈빛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한유라,
민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마치 유령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30분 전 자신이 동전 몇 푼 던져주며 쫓아냈던 아내가 이제는 최 회장조차 만나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며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상황을 빨리 파악하기에는 머리가 너무 얕은 세리가 오히려 바보처럼 나섰다. 어머, 여긴 왜 다시 왔어? 세리가 소리쳤다. 이 깡패들은 데리고 나가. 사과하러 왔어. 너무 늦었어. 우리 아빠가 너 때문에. 세리의 목소리는 윤이사가 자신을 날카롭게 쳐다보는 것을 보고 흐려졌다. 윤이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세리가 유라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팔을 뻗었다. 거리를 유지하시죠. 최세리 씨, 당신은 지금 V글로벌 투자의 최대 주주이자 YS그룹의 대주주이며 당신이 서 있는 이 건물의 합법적인 소유주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연회장 한가운데서 폭탄처럼 터졌다. V글로벌 최 회장은 입을 쩍 벌린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 이름이 얼마나 거대한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방금 그 이름의 주인의 딸을 쓰레기처럼 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절망의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아니야, 유라야, 거짓말이지. 넌 그냥 내 아내 한유라잖아. 유라는 민준 앞에서 정확히 5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녀는 소리치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저 분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무미건조한 시선으로 민준을 바라볼 뿐이었다. 정정하죠. 박민준 씨. 유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쥐 죽은 듯 조용한 볼륨의 음향 덕에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는 한유라 V. 그리고 이 시간부로 나는 더 이상 당신 아내가 아니에요. 제 변호사들이 방금 1분 전에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동결 신청을 접수했거든요. 유라는 스미스 총지배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스미스 씨. 네. 유라 회장님. 스미스가 깊숙이, 아주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이 방의 쓰레기 냄새가 너무 심하네요. 유라는 세리와 민준을 곁눈질하며 말했다. 치워주세요. 지금 당장. 2부가 끝나면서 상황은 180도 역전되었다. 희생자는 이제 완전한 통제권을 쥐었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잠자는 용의 등 위에 성을 쌓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용은 이제 깨어났다. 숨막히는 정적이 오리온 그랜드 호텔을 감쌌다. 수백 쌍의 눈이 이제 한 점 유라에게 고정되었다. 30분 전 짐승처럼 구타당했던 그 인물이 방금 자신이 드러낸 먹이 사슬의 최상위 포식자로 우뚝 서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빠르게 깜빡였다. 이 끔찍한 환영을 떨쳐내려 애썼다. 그의 뇌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유라, 닭죽 끓이는 것을 좋아하고 집에서는 편한 옷을 입고 생활비를 달라고 할 때 항상 공손했던 그의 아내가 V글로벌 투자의 소유주라니 말이 안 됐다. 당신 지금 배우들 고용한 거지. 민준의 목소리는 넓은 방 안에서 비참하게 갈라졌다. 그는 윤이사와 유라 뒤에 변호사 팀을 가리켰다. 유라야, 이 연극 좀 그만해. 하나도 안 웃겨. 내가 뺨 때려서 망신 주려는 거야. 알았어, 미안해. 하지만 남의 회사 이름은 팔지 마. 유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집게 손가락을 살짝 들어 윤이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윤이사가 앞으로 나서서 들고 있던 젓갈색 가죽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는 차분하지만 권위 있는 동작으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민준의 얼굴 앞에 내밀었다. 민준이 억지로 초점을 맞춰야 할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읽어보시죠. 박민준 씨. 윤이사가 차갑게 말했다. 이것이 MJ 코퍼레이션의 원본 설립 정관입니다. 마지막 장의 지배주주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민준의 손이 서류를 받아들 때 떨렸다.
그는 거칠게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 민준이 믿었던 법무사가 처리했던 법적 서류 페이지에는 그가 한 번도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소유구조가 명시되어 있었다. 대표이사 박민준, 지분 소유율 5%, 주요 투자자 헬리오스 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 지분 소유율 95%. 헬리오스 인베스트먼트가 누군데? 민준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난 몰라. 헬리오스는 제 남편의 야망에 자금을 대기 위해 특별히 설립된 V글로벌 투자의 자회사입니다. 유라가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아니, 전 남편이라고 해야겠군요. 유라가 다가섰다. 그녀의 우아하고 값비싼 향수 냄새가 이제 민준의 코에 와 닿았다. 방금 전까지 나던 비릿한 피냄새를 대신했다. 지난 5년 동안 박민준 씨, 유라는 나지막이 말했지만 모든 단어가 모처럼 박혔다. 당신이 큰 프로젝트를 따낼 때마다 왜 그들이 당신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나요? 당신 회사는 신생이었고 경험은 전무했죠. 당신 프레젠테이션이 훌륭해서라고 생각했나요? 민준은 말이 없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천재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당신을 선택한 건 V그룹이 그들에게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유라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 따낸 모든 입찰, 몇 시간 만에 승인된 모든 은행 대출, 비즈니스 잡지에서 받은 모든 칭찬들, 그 모든 게 나였어요. 내가 은행 임원들에게 전화했고, 내가 협력업체에 할인을 지시했고, 당신의 재무제표가 좋아 보이도록 유령 회사를 통해 당신 제품을 사들였어요. 민준의 무릎에 힘이 풀렸다. 그가 하늘처럼 떠받들던 남성적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적힌 것처럼 자수성가한 억만장자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아내가 조종하는 꼭두각시였을 뿐이다. 날 속였어. 민준이 속삭였다. 내가 당신을 속였다고요. 유라가 작게 웃었다. 감정 없는 메마른 웃음이었다. 나는 당신에게 날개를 달아줬어요. 박민준 씨, 당신이 현명하게 날 수 있는지 보고 싶었죠. 하지만 당신은 정상에 올랐다고 느끼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당신에게 먹이를 준 손을 무는 것이었어요. 유라는 민준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봤다. 당신은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와 결혼해서 운이 좋았던 것뿐이고 당신의 행운은 오늘 밤으로 끝났어요. 헛소리 집어치워. 날카로운 비명이 긴장을 깼다. 충격으로 조용히 있던 세리가 이제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어져 나섰다. 그녀는 무시당하는 것, 특히 방금 자신이 고문했던 여자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네가 누군지 상관 안 해. 세리가 유라의 얼굴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네가 부자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방금 여기서 망신당했다는 사실이 지워질 것 같아. 네가 뺨 맞는 영상 벌써 인터넷에 퍼졌을걸. 모두가 네가 약한 여자라는 걸 안다고. 유라가 천천히 세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이 바뀌었다. 민준을 볼 때는 실망감이었다면 세리를 볼 때는 순수한 혐오감이었다. 이사님. 유라가 불렀다. 프로젝터 켜세요. 네, 회장님. 무대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 방금 전까지 세리 공주님의 29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세리의 자아도취적인 사진 슬라이드쇼를 보여주던 화면이 갑자기 깜빡이며 꺼졌다. 잠시 후 화면은 은행 시스템과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인터페이스로 다시 켜졌다. 여러분, 유라의 목소리가 무대를 완전히 장악하며 울려 퍼졌다. 구경 좋아하시죠? 아까는 제가 고문당하는 구경을 즐기셨으니 이제 제가 좀 더 교육적인 구경거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복잡하지만 명확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이것은 최세리 씨의 아버지의 YS그룹 재무감사 자료입니다. 유라가 설명했다. 지난 3년간 최 회장은 딸의 사치스러운 생활비를 대기 위해 직원들의 퇴직, 연금,
2천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충격의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최 회장은 가슴을 부여잡았다. 그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 순식간에 드러났다. 화면이 바뀌었다. 이제는 채팅 기록과 이체 증거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건 유라가 가리켰다. 세리 씨가 3명의 비즈니스 평론가에게 돈을 보내 민준 씨의 경쟁사를 깎아내리는 가짜 뉴스를 쓰게 한 증거입니다. 세리 씨는 언론에 비친 비즈니스의 여신이 아니에요. 그저 무능한 로비스트일 뿐이죠. 저거 세리가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녀는 무대를 향해 달려가 거대한 스크린을 자신의 작은 몸으로 가리려 했다. 어리석고 헛된 행동이었다. 유라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박민준 씨.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V글로벌 투자의 공식 직인이 찍힌 디지털 문서가 나타났다. 이것은 불명예 해고 통지서입니다. 유라가 큰 소리로 읽었다. MJ 코퍼레이션과 헬리오스 인베스트먼트 간의 협력 계약 제45조에 따라 중대한 윤리 위반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는 경영진을 교체할 권리가 있다. 한유라 부인은 이 자리에 모인 서울의 엘리트들을 증인으로 삼아 박민준 당신을 MJ 코퍼레이션의 CEO직에서 해고함을 선언합니다. 모든 편의시설, 즉 차, 사택, 신용카드, 건강보험이 회수됩니다. 민준은 세상이 빙빙 도는 것을 느꼈다. 안 돼. 그건 내 회사야. 우리 회사라고 정정하죠. 유라가 말했다. 내 회사예요. 내가 95%의 지분을 가졌으니 내 결정은 절대적이죠. 당신은 해고됐어요. 박민준 씨, 이 시간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짐 싸서 나가세요. 아, 잠시만. 당신은 사무실에 개인 물품이 하나도 없겠군요. 모든 사무실 자산은 회사 비품이니까. 민주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비즈니스 친구들, 그를 칭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의 번개처럼 터졌다. 민준의 망가진 얼굴은 내일 아침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이다. 성공한 기업가로서가 아니라 아내에게 해고당한 사기꾼으로서 이럴 순 없어. 민준이 중얼거렸다. 전 CEO가 아니라 실업자죠. 유라가 차갑게 말을 잘랐다. 그리고 V그룹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니 앞으로 동네 커피숍 수준의 회사조차 당신을 고용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해요. 민준이 자신의 경력 붕괴에 잠겨 있는 동안 YS그룹 일가의 드라마는 막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최 회장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일반 전화가 아니라 그의 비서에게서 온 영상 통화였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은 그는 실수로 스피커폰을 켰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금 호텔로 오고 있습니다. 도망치셔야 합니다. 회장님 개인 자산도 이미 압류되었습니다. 다급한 목소리가 조용한 볼륨에 선명하게 울렸다. 최 회장은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유라를 쳐다봤다. 그의 오만함의 마지막 흔적마저 사라졌다. 노인은 기다시피, 정말로 기다시피 유라의 발치로 다가갔다. 유라, 회장님, 한유라 회장님. 최 회장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쉬어 있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회장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 여자한테 절을 해요? 세리가 아버지의 팔을 잡아당기며 소리쳤다. 일어나요, 창피하게. 우린 YS그룹이에요. 누구도 두렵지 않다고요. 닥쳐. 짝. 최 회장이 세리의 뺨을 때렸다. 그 따귀는 너무 강해서 세리는 바닥에 나뒹굴었다. 와인으로 더러워진 그녀의 붉은 드레스는 더욱 구겨졌다. 세리는 뺨을 감싸 쥐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쳐다봤다. 아빠, 너 때문이야. 최 회장은 딸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네가 29대를 때려달라는 그 미친 요구 때문에 네가 우리를 망쳤어.
네가 오만하지만 않았더라면, 네가 아까 그를 그냥 가게 뒀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거야. 최 회장은 다시 유라의 발치에 엎드렸다. 회장님, 제발 고소를 취하해 주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세리를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회장님 발이라도 닦겠습니다. 제발 저를 거덜나게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늙었습니다. 그 광경은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모두가 두려워하던 재벌 총수가 자신의 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친딸을 팔아넘기고 있었다. 유라는 자신의 신발에 닿으려는 최 회장의 손을 피해 한 걸음 물러섰다. 최 회장님, 유라가 차갑게 말했다. 이 파멸의 원인을 따님에게 돌리시는군요. 참 재밌네요. 따님을 그렇게 제멋대로인 괴물로 키운 건 당신 아닌가요? 방금 전 그 폭행이 당신 눈앞에서 일어나도록 허락한 것도 당신이었고요. 유라는 바닥에서 울고 있는 세리를 보았다가 다시 최 회장에게 시선을 돌렸다. 당신들 둘 다 똑같아요. 배가 가라앉으니 서로를 잡아먹는군요. 도둑들 사이에 의리란 없죠. 윤 이사님, 유라가 명령했다. 최 회장의 부패 증거가 방금 전 그의 자백 녹음과 함께 검찰에 확실히 전달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언론에도 사본을 보내고요. 네, 회장님. 안 돼. 최 회장이 울부짖다가 극심한 쇼크로 인한 가벼운 심장마비로 기절했다. 호텔 의료진이 즉시 달려들어왔지만 지켜보던 손님들의 눈에는 동정심이 없었다. 이제 세리의 차례였다. 그녀는 바닥에 홀로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기절했고 애인인 민주는 다른 구석에서 정신 착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다. 유라가 세리에게 다가갔다. 세리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엉망이었고 마스카라는 번졌으며 눈에는 진정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너, 나도 때리려고. 그래, 때려. 네 마음껏 실컷 때려봐. 세리가 남은 용기를 쥐어짜내며 도발했다. 유라는 높은 곳에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그녀는 세리의 매끈한 뺨을 보았다. 내가 당신을 때린다고. 유라가 나지막이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최세리, 내 손은 당신 얼굴을 만지기엔 너무 비싸. 게다가 당신처럼 물리적 폭력으로 내 손을 더럽힐 필요도 없어. 그건 야만인들이나 하는 짓이지. 유라는 호텔 경호팀장을 향해 돌아섰다. 방금 유라를 억지로 때려야 했고 이제는 극심한 후회와 공포에 질려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었다. 경호팀장님, 유라가 불렀다. 네, 회장님,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구의 남자가 거의 울먹였다. 알아요. 전적으로 당신을 탓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당신도 도덕적 용기에 대해 배울 필요는 있겠군요. 유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자, 오늘 밤 당신의 마지막 임무입니다. 이 여자를 끌어내세요. 뭐? 세리의 눈이 커졌다. 내 건물에서 끌어내라고요. 유라의 목소리가 권위로 가득 차 한 옥타브 높아졌다. 허락 없이 들어와 소란을 피우고 분위기를 망쳤으니 쓰레기를 처리하듯 처리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실수를 만회하고 싶었던 경호원은 즉시 세리의 팔을 움켜쥐었다. 나 혼자 걸을 수 있어. 세리가 소리쳤다. 침입자에게는 혼자 걷는 길이 없습니다. 경호원이 거칠게 말했다. 그는 세리를 일으켜 세운 뒤 출구를 향해 반쯤 뛰다시피 끌고 갔다. 민준 씨, 나 좀 도와줘. 민준 씨. 세리가 소리쳤지만 민준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는 꺼진 휴대폰 화면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릴 뿐이었다. 유라는 세리가 손님들 사이를 뚫고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비싼 드레스는 의자 다리에 걸려 찢어졌고 하이힐 한쪽이 벗겨졌다. 세리는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치고 비명을 질렀다. 손님들은 코를 막고 그 수치스러운 순간을 촬영하며 길을 비켜주었다. 그랜드 볼룸 출구에서
경호원은 세리를 호텔 로비로 내던졌다. 세리는 로비 카펫 위로 굴렀다. 마침 윤이사의 익명 제보를 받고 막 도착한 연예부 기자들 무리 바로 앞이었다. 찰칵, 찰칵, 찰칵. 카메라 플래시의 빛이 엉망이 된 세리에게 쏟아졌다. 최세리 씨, 아버지가 체포되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최세리 씨, 파산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안에서 벌어진 폭행 영상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세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히스테릭하게 울었다. 그녀의 29번째 생일밤은 몰락하고 미쳐버린 재벌딸의 얼굴이 모든 가심, 뉴스 포털을 장식하는 것으로 끝났다. 볼룸 안에서 유라는 긴 숨을 내쉬었다. 하나는 끝났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다. 박민준, 그는 여전히 방 중앙에 서 있었지만 작아 보였다. 어깨는 축 처졌고 시선은 공허했다. 세리가 사라지고 최 회장이 실려 나간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유라를 돌아봤다. 그곳에 유일하게 꼿꼿이 서 있는 사람이었다. 교활하고 조작적인 민준의 뇌가 마지막 탈출구를 찾으려 애썼다. 그는 유라의 얼굴을 보았다. 자신의 소행으로 멍든 얼굴.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미친 생각이 떠올랐다. 유라는 날 사랑해. 유라는 3년이나 나와 함께 했어. 분명 아직 사랑이 남아있을 거야. 민준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비참한 미소였다. 자기야. 민준이 부드럽게 부르며 다가가려 했다. 윤이사가 막으려 했지만 유라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내버려둬요. 민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섰다. 유라야, 미안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야망에 눈이 멀었어. CEO로서 받는 업무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알잖아. 내가 스트레스가 많았어. 날 유혹한 건 세리였어. 그 여자가 날 강요했다고. 민준은 유라의 손을 잡으려 했다. 날 봐. 나 내 남편. 민준 오빠잖아. 우리 좋은 추억도 많았잖아, 응? 옛날에 자취방에서 둘이라면 끓여 먹던 거 기억나? 네가 내 등 마사지 해줬던 거. 나 아직 네가 날 사랑하는 거 알아. 우리 이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당신의 부와 나의 능력으로. 우린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커플이 될 수 있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하자. 유라는 손을 빼지 않았다. 민준이 잡게 내버려 두었다. 민준의 손은 차갑고 땀에 젖어 있었다. 민준 씨. 유라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까 나 때렸을 때 기억나요? 내 얼굴이 그 계약서만큼 가치 없다고 했죠. 민준은 침을 삼켰다. 그건 그냥 순간적인 감정이었어. 진심이 아니었어. 진심이었어요. 유라가 말을 잘랐다. 아주 진심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손을 빼낸 뒤 마치 더러운 것이 묻은 양 민준이 잡았던 부분을 옷에 닦았다. 내가 왜 3년 동안 내 진짜 신분을 숨겼는지 알아요? 유라가 물었다. 민준은 뻣뻣하게 고개를 저었다. V그룹의 돈으로 살 수 없는 단 한 가지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라가 대답했다. 목소리가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느라 약간 떨렸다. 진심. 나는 평범한 한유라를 사랑해줄 남자가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수조원의 상속녀 한유라가 아니라. 유라는 민준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나는 그게 당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줬어요. 집, 차, 경력. 비록 당신은 그게 나에게서 온 것인지 몰랐지만 나는 당신을 섬기고 당신의 자존심을 참아주고 당신의 실수를 용서했어요. 유라는 민준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그녀의 눈이 그의 영혼을 꿰뚫듯 날카로웠다.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은 당신이 그저 창부일 뿐이라는 걸 증명했어요. 박민준 씨, 당신은 비즈니스 계약을 위해 아내를 팔았고 다른 여자를 위해 자존심을 팔았죠. 하지만 난 변할 수 있어. 기회를 줘. 민준이 유라의 다리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다. 날 떠나지 마. 나 아무도 없어. 재산은 동결됐고 내 이름은 더러워졌어.
나한텐 너밖에 없어. 유라야, 당신은 날 가진 적 없어요. 유라가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민준의 어깨를 발로 찼다. 세게 차지는 않았지만 균형을 잃은 그를 뒤로 넘어뜨리기엔 충분했다. 당신은 내 돈을 사랑했지. 날 사랑한 게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 돈이 나한테 있다는 걸 아니까 갑자기 날 다시 사랑하게 된 거겠지. 역겨워. 유라는 민준에게 등을 돌렸다. 그녀는 윤 이사와 변호사 팀에게 신호를 보냈다. 가시죠. 신선한 공기가 필요해요. 여기는 쓰레기 냄새가 나네요. 유라는 확고한 걸음으로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뒤에서 민준이 기어서 쫓아왔다. 유라야, 기다려. 유라야, 이 호텔 비용은 내가 어떻게 내? 유라야. 유라는 문턱에서 돌아보지 않고 잠시 멈췄다. 아, 그 비용 말인가요? 유라가 말했다. 호텔 주인으로서 제가 친절을 베풀죠. 청구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 대신 당신은 가정폭력 및 회사 자산 횡령 미수 혐의로 경찰에 신고될 거예요. 경찰이 지금 로비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유치장에서 남은 밤을 즐기세요. 전 남편. 그 말을 끝으로 유라는 밖으로 나갔다. 그랜드 볼룸의 문이 천천히 닫히며 빛과 어둠을 갈라놓았다. 안에서는 1시간 전 세상을 다 가진 듯 했던 박민준이 이제 넓은 대리석 바닥 한가운데 홀로 앉아 장난감을 잃은 어린아이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가짜 왕국은 완벽하게 무너졌다. 경찰서의 타일 바닥은 차가웠다. 하지만 지금 민준의 마음만큼 차갑지는 않았다. 그는 좁은 취조실의 쇠의자에 앉아 있었다. 양손은 책상에 수갑으로 채워져 있었다. 비싼 재킷은 벗겨졌고 넥타이는 사라졌으며 흰 셔츠는 땀으로 얼룩져 구겨져 있었다. 그의 앞에는 형사가 아닌 유라가 고용한 로펌의 무뚝뚝한 얼굴을 한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박민준 씨. 변호사가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다. 제 이름은 김 변호사입니다. 제 의뢰인 한유라 부회장님을 대리하여 오늘 밤 2가지 일을 처리하러 왔습니다. 가정폭력, 범죄 증거 제출과 이혼 서류 서명입니다. 내 아내랑 얘기하고 싶어. 민준이 목이 쉬었음에도 소리쳤다. 유라 불러와. 이건 부부싸움이야. 경찰이 끼어들 필요 없어. 김 변호사는 얕보는 듯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태블릿 PC를 켰다. 부부싸움이라 그 정의를 한번 보죠. 영상이 재생되었다. 오리온 그랜드 호텔의 고화질 CCTV 녹화 영상이었다. 그곳에는 민준이 명령을 내리고 그 유라가 반복해서 뺨을 맞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따기 소리는 맑고 고통스럽게 들렸다. 15분 전에 법의학 의사의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한유라 회장님은 안면부 연조직 손상, 코뼈의 경미한 균열, 그리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습니다. 이 영상 증거와 수백 명의 목격자가 있으니 당신은 중상해 죄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 여자가 시킨 거야. 세리가 시켰다고. 아, 최세리 씨 말입니까? 그분 역시 폭행 교사 및 강요 혐의로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준 씨, 당신은 남편입니다. 아내를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지. 비즈니스 고객을 기쁘게 하려고 샌드백으로 만들 의무는 없습니다. 김 변호사가 펜을 내밀었다. 여기에 서명하십시오. 재산 분할 청구 없는 이혼 합의서입니다. 재산 분할 없이. 민준의 눈이 커졌다. 내가 그녀와 함께 MJ 코퍼레이션을 세웠어. 나는 재산의 절반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김 변호사가 이번에는 소리내어 웃었다. 당신이 세웠다고요. 박민준 씨. 회계 감사 결과 회사 자본의 98%가 한유라 회장님의 개인 자금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심지어 차 기름값을 넣을 때도 회장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더군요.
법적으로 당신은 어떤 자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경영부실로 인해 대표이사 개인 자격으로 떠안게 된 회사 부채 500억 원 뿐입니다. 부채? 난 빚 없어. 계약 파기 위약금입니다. 김 변호사가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이번 스캔들로 인해 모든 협력업체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MJ 코퍼레이션이 파산했기 때문에 그 빚은 당신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선택은 간단합니다. 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면 한유라 회장님께서 친절하게도 당신의 개인 부채를 없애주실 겁니다. 물론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지만요. 아니면 거부하고 평생 빚쟁이들에게 쫓기면서 감옥에 가시든가요. 민준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그는 서류를 쳐다보았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에 대한 사망 선고서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눈물을 흘리며 민준은 서명을 갈겼다. 좋습니다. 김 변호사가 재빨리 서류를 거두었다. 축하합니다. 박민준 씨. 이제 당신은 공식적으로 가난한 이혼남이 되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2명의 경찰이 들어왔다. 시간 다 됐습니다. 피의자, 유치장으로 이송합니다. 민주는 끌려 일어섰다. 냄새나고 어두운 감방으로 향하는 복도를 지날 때 그는 숙직실에 켜진 TV를 보았다. 뉴스에는 아름답고 깨끗한 유라의 얼굴이 나오고 있었다. 오래된 사진과 함께 V그룹 상속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 MJ 코퍼레이션 주식, 상장 폐지라는 자막이 떠 있었다. 민준의 세상은 그날 밤 공식적으로 끝났다. 3일 후 YS그룹 일가가 살던 평창동의 고급 주택가는 보통 조용하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마치 난장판 시장처럼 혼란스러웠다. 검찰과 파산관제인의 압류 트럭들이 길을 막고 줄지어 서 있었다. 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하얀 기둥이 있는 집 안에서 값비싼 물건들을 실어 나르느라 분주했다. 고가의 그림, 대리석 조각상, 수입 가죽 소파까지 모두 밖으로 옮겨졌다. 집 현관에서 세리는 자신의 루이비통 캐리어 위에 앉아 울부짖고 있었다. 그거 가져가지 마세요. 내 사랑하는 버킨백이란 말이에요. 생일 선물이었어요. 한 직원이 에르메스의 주황색 상자 더미를 들고 가자 세리가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이것들은 모두 최 회장님의 자금, 세탁 증거물입니다. 직원이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모두 국가에 귀속됩니다. 이 나쁜 놈들, 아빠한테 이를 거야. 아가씨 아버님은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집중 조사를 받고 계십니다. 아마 앞으로 15년 동안은 집에 못 돌아오실 가능성이 큽니다. 압류를 감독하던 한 여검사가 끼어들었다. 세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상류층 이웃들, 그녀가 새 가방을 자랑하곤 했던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집 담장 뒤에 서서 경멸적인 시선으로 구경하고 있었다.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고 아무도 휴지를 건네지 않았다. 그들의 세계에서 가난과 스캔들은 전염병이었다. 최세리 씨, 여검사가 불렀다. 이 집도 압류되었습니다. 1시간 내로 이곳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그럼 전 어디서 살아요? 세리가 흐느꼈다. 신용카드는 다 막혔고 차도 뺏겼어요. 현금도 하나도 없다고요.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친척에게 연락하거나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여검사가 냉소적으로 말하고는 돌아섰다. 세리는 휴대폰을 꺼내 소셜라이트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제시. 나 너희 집에서 좀 지내도 될까? 딸깍. 전화가 끊겼다. 여보세요, 라라. 나 세리야. 미안, 세리야. 남편이 범죄자랑 어울리지 말래. 끊을게. 하나씩. 번호가 차단되었다. 오만했던 공주 최세리는 자신이 진정한 친구를 한 명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단지 아버지의 돈 때문에 접근했던 아첨꾼들만 가졌을 뿐이다. 1시간 후
세리는 주택 단지 정문 밖 뜨거운 보도 위에 서 있었다. 루이비통 캐리어마저 부패 자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밝혀져 압수당했다. 그녀는 갈아입을 옷 몇 벌이 든 배낭 하나만 들고 있었다. 배가 고팠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5만 원짜리 한 장이 나왔다. 예전에는 발렛 파킹 팁으로도 부족했던 돈이었다. 지금 이것이 그녀의 전 재산이었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다. 뒷좌석 창문이 살짝 내려갔다. 세리는 에어컨이 나오는 차 안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유라의 비서 윤 이사의 얼굴을 보았다. 버스 터미널까지 태워다 드릴까요? 최세리 씨. 윤 이사가 정중하지만 날카롭게 물었다. 꺼져. 세리가 소리쳤다. 윤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행운을 빌죠. 아, 그리고 한 회장님께서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걷는 기분이 29번의 따기보다 더 고통스럽지 않나요? 차창이 다시 올라갔다. 차는 희미한 배기가스를 남기고 떠났다. 세리는 서울의 무자비한 햇볕 아래 홀로 울며 보도 위에 주저앉았다. 시간은 행복한 자에게는 빠르게 흐르고 고통받는 자에게는 느리게 기어간다. 민주는 서울 서부의 한상가 거리 길가에 앉아 있었다. 몸은 말랐고 얼굴은 꾀죄죄했으며 관리 안 된 수염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겨드랑이에 구멍이 난 낡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 재앙의 밤 이후 6개월이 지났다. 민주는 국선 변호사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가명을 호소한 덕에 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2주 전에 막 출소했다. 하지만 감옥이 바깥 세상보다 나았다. 감옥에서는 공짜 밥이라도 나왔다. 여기서는 굶주렸다. 민주는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려 애썼다. 처음에는 관리직, 그 다음에는 평사원, 그 다음에는 사무보조. 마침내 그는 식당 설거지 일이라도 하려 했다. 하지만 박민준이라는 이름은 신용불량과 경찰의 범죄 기록에 이미 올라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유라가 V그룹을 통해 모든 대기업의 인사과 네트워크에 은밀한 권고를 내렸다는 점이다. 박민준을 고용하는 자는 V그룹의 적이 된다. 아무도 그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았다. 사장님, 설거지 자리 있나요? 민준이 한 백반집 주인에게 물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그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다. 신분증 줘봐요. 민주는 낡아빠진 신분증을 건넸다. 아주머니는 신분증의 이름을 보고 민준의 얼굴을 쳐다봤다. 갑자기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유튜브를 열고 아내 폭행한 재벌 남편이라는 제목의 바이럴 영상과 민준의 얼굴을 대조했다. 세상에, 당신 그 남자 맞지? 아주머니가 역겹다는 듯 소리쳤다. 내 연녀 때문에 아내 팬 그 인간. 아주머니, 저는 밥이 필요해서 가. 내 가게에 당신 같은 남자 들이기 싫어. 재수 없어. 아주머니는 설거지 물통에 더러운 물을 민준의 발에 뿌렸다. 민준은 뒤로 물러섰다. 신발이 흠뻑 젖었다.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녹화했다. 저기 박민준이다. 어이, 아내 때리는 놈. 돌이나 던져버려. 민준은 달렸다. 그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전력을 다해 달리며 사람들의 비난을 피했다. 숨이 찼고 눈물이 땀과 뒤섞였다. 그는 마침내 한 전자제품 가게 앞에 멈춰섰다. 진열장 유리 너머로 커다란 평면 TV가 2026 비즈니스 어워드 생방송을 중계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유라가 연단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유라는 우아한 남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황금 트로피를 들고 있었다. 화면의 자막에는 한유라 V. 올해의 여성 기업가 아시아 최고 CEO라고 쓰여 있었다. 이 승리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유라의 맑은 목소리가 TV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이 상은 무시당하고 침묵을 강요당하고
상처받았던 모든 여성을 위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존감은 배우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우리의 힘에 의해 결정됩니다. 카메라는 열렬히 박수치는 관객을 비췄다. 맨 앞줄에는 유라를 깊은 감탄의 눈으로 바라보는 잘생기고 위험 있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평범한 기업가가 아니었다. 깨끗하고 자비롭기로 유명한 젊은 부동산의 왕, 강태준이었다. 민주는 더러운 손으로 진열장 유리를 만졌다. 유라야, 그가 속삭였다. 저기 내가 있어야 했는데 저건 내 자리였어. 후회가 너무나 강하게 가슴을 쳐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는 돈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가졌던 최고의 여자를 잃었다.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줄 수 있었던 여자. 하지만 그는 공주의 옷을 입은 거지를 위해 그녀를 버렸다. 멀리서 민주는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마른 여자가 가게 앞을 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셀이었다. 화장기 없는 초췌한 얼굴은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세리는 길 건너편에서 민준을 보았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과거 그들의 시선은 욕망과 오만으로 가득했다. 지금은 증오만이 남아 있었다. 세리는 땅에 침을 뱉고는 고개를 돌렸다. 자신의 몰락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남자를 보고 싶지 않다는 듯.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서울의 밤,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질질 끌며 사라졌다. V타워 50층. 유라는 거대한 유리창을 마주한 자신의 회장 의자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더 이상 어지러운 서류 더미가 없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리더십을 반영하듯 효율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문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윤 이사가 허브차를 들고 들어왔다. 어젯밤 연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오늘 아침 우리 주가가 12% 상승했습니다. 윤 이사가 자랑스럽게 미소 지으며 보고했다. 고마워요. 윤 이사님. 유라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녀는 단둘이 있을 때만 그를 아버지처럼 존경하는 의미로 이사님 대신 아저씨라고 부를 때도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 지내요? 윤 이사는 그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았다. 박민주는 영등포 쪽 다리 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시장에서 짐꾼 일을 하지만 몸이 약해서 자주 쫓겨난다고 합니다. 최세리는 경기도 외곽의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합니다. 월급은 그녀 명의로 된 아버지의 빚을 갚느라 계속 깎이고 있다고 합니다. 유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사악한 승리의 미소가 아닌 안도감만이 있었다. 됐어요.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남은 인생은 삶이 그들을 가르치겠죠. 쓰레기를 증오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아, 밖에 손님이 와 계십니다. 강태준 씨입니다. 유라의 눈이 살짝 빛났다. 들여보내세요. 아리아는 편안하지만 품격 있는 회색 정장 차림으로 들어왔다. 그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는데 보석이 아니라 유라가 가장 좋아하는 떡 케이크였다. 아시아 최고의 CEO가 마라톤 회의 후에 당 보충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아리아가 농담하며 케이크를 책상 위에 놓았다. 유라가 청아하게 웃었다. 민준과 함께하는 동안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웃음이었다. 우리 부동산 합병 제안을 승인해달라고 뇌물 주는 건가요? 그 제안서는 완벽해서 뇌물이 필요 없습니다. 아리아가 유라의 책상 앞 의자에 앉아 그녀를 강렬하게 쳐다봤다. 이 케이크는 이따가 나와 저녁 식사를 해달라는 뇌물입니다. 비즈니스 얘기 말고 그냥 저녁 식사요. 더 깊이 알고 싶은 친구로서 유라는 아리아를 보았다.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아리아는 처음부터 유라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가정폭력의 희생자에서 비즈니스 거물로 일어선 이혼녀. 아리아는 그녀의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녀의 부에 위축되지도 않았다. 그냥 저녁 식사만요? 유라가 도전적으로 물었다. 그리고 아마 팝콘 먹으면서 재미없는 영화도 볼 수 있겠죠.
아리아가 덧붙였다. 유라가 미소 지었다. 좋아요. 7시에 데리러 와요. 그날 밤 서울에는 이슬비가 내렸다. 유라는 V타워 로비에 서서 아리아의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얼굴의 상처는 최고의 치료 덕분에 흉터 하나 없이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한때 뻥 뚫렸던 마음의 상처는 이제 강한 흉터 조직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더 현명해졌고 더 강인해졌다. 그녀는 숫자 29를 떠올렸다. 예전에는 그 숫자가 굴욕의 상징이었다. 세리의 나이 29을 위한 29번의 따기. 29번 짓밟힌 그녀의 자존심. 하지만 이제 유라는 그 숫자를 재해석했다. 그녀는 29 희망재단을 설립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법적 도움, 안전한 거처,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업 자금을 얻도록 돕는 비영리 단체였다. 6개월 만에 그녀의 재단은 290명의 여성을 비슷한 운명에서 구해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힘으로 바꾸었다. 최고의 복수는 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행복하고 성공해서 적의 존재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아리아의 검은색 벤틀리가 로비 앞에 멈춰 섰다. 아리아가 우산을 들고 내려 유라에게 다가와 그녀를 빗방울로부터 보호했다. 준비됐나요, 여왕님? 아리아가 물었다. 준비됐어요. 유라가 대답했다. 차에 타기 전 유라는 길 건너편을 잠시 쳐다봤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한 마른 남자가 가게 처마 밑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비를 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남자는 텅 빈 시선으로 V타워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이었다. 그것은 진정한 내면의 작별의 순간이었다. 민준은 유라가 자신보다 훨씬 나은 남자와 함께 고급차에 타는 것을 보았다. 유라는 민준을 이미 끝난 과거로 보았다. 유라는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그저 연민을 느꼈을 뿐이다. 손에 다이아몬드를 쥐고도 유리 조각을 위해 그것을 버린 사람에 대한 연민. 유라는 차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방음 처리되어 닫히며 안의 따뜻함과 밖의 차가운 밤을 분리했다. 출발하죠. 아리아가 운전사에게 말했다. 차는 수도의 도로를 가르며 나아갔다. 유라는 넓고 환하게 펼쳐진 앞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29번의 따귀, 30분의 긴장, 그리고 6개월의 회복을 거쳤다. 이제 더 이상의 카운트다운은 없었다. 오직 온전히 자신의 것인 미래를 향한 카운트업만이 있을 뿐이었다.